시작입니까? 아까 라이브가 좀 끊겨서요. 새로 재도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전에 경제 이야기 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요. 써놓은 게 아깝기도 해서 한번 새로 시작입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아주 총괄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고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또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다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딱 두 개가 제일 머릿속에 들어오실 텐데요. 1980년대 후반에 어마어마한 버블 경제가 기억이 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17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초장기 불황입니다. 이거 두 개가 둘 다 사실 전부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같이 그렇게 얌전한 나라가 어쩌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버블을 키웠는지. 그리고 일본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고 이런저런 좋은 거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무려 27년 세월입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년간 극복을 못했느냐.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연구 테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경제 이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요.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숫자 3개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로 일본 500조 엔이라는 숫자입니다. 500조 엔이 뭐냐 하면 일본의 명목 GDP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1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 GDP죠. 이게 이제 500조 엔입니다. 1인당 GDP로 4만 불이나 3만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명목 GDP는 거의 500조로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요. 500조에는 딱 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거의 안 변해요. 이게 왜 그러냐? GDP라고 하는 게 연간 생산한 물건의 총 크기 곱하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생산한 물건의 양도 별로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고 가격도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두 개 곱하기 물건의 양 곱하기 물건의 가격 했는 게 총 500조엔인데 그게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어집니다. 480조엔 됐다가 510조엔 됐다가 이 정도 수치의 변화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2016년도에도 504조엔인가 그렇고 2015년도에 499조엔인가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실 숫자입니다. 500조엔 연간.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생각을 하면은 1년에 버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알고 있는 게 일본의 버블이 엄청 심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장창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날아간 돈,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분, 이게 1500조 엔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숫자가 1500조 엔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숫자 500조 엔이라 하면은 1년 연간 GDP의 3배 되는 돈이 자산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자산 개념과 그 다음에 소득 개념이 좀 다른데, GDP는 소득 개념이고 자산 개념은 자산 개념이가 좀 다릅니다. 플로우와 이제 스탁 개념이가 좀 다르는데, 비유를 하자면 연봉 5천만 원 받는 집, 5천만 원 벌어들이는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하고 부동산 투자 실패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날려먹은 집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하다죠. 어지간한 집에서 1억 5천을 주식으로 날리면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동안 좀 벌어둔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살겠습니다만은, 벌어둔 돈도 없다 그러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은요,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 수준의 버블이었고, 그 버블의 붕괴라고 봐주셔도 돼요. 규모면으로 제일 큰 게 물론 당연히 대공황이죠. 1930년, 29년에 터진 대공황인데, 근데 그보다 더 이제 그건 너무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 손치고,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것도 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진짜 오만 뭐 저기 은행들 다 날아가고 기업들 망하는데 부지기 쓰고 수탁이 실업자 나오고 뭐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다 마이너스로 다 꼬꾸라 박히고 이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자산 시장 주식 더하기 부동산 시장에서 날아간 자산 가치가 약 10조 달러 정도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10조 달러가 뭐 얼마요? 근데 뭐 곱하기 얘가 1,000원으로 따지고 원단으로 하면 얼마고 헷갈리는데 그 잘 모르는데요. 그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냥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미국 GDP가 약 16조 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6천 받는 미국이라는 가정에서 1억 원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연봉 5천인데 1억 5천을 날린 거고 미국은 연봉 1억 6천인데 1억을 날린 거예요. 이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일본의 버블 붕괴가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훨씬 더 큰 거입니다. 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 자기 연간 소득에 비해서 3배가 날아갔고 여기는 한 60% 정도 날아간 거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명목 GDP 500조 엔, 두 번째는 당시 버블 붕괴로 날아간 1500조 엔, 세 번째 숫자가 1000조 엔입니다. 1000조 엔은 뭐냐? 일본의 정부 부채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심각하다. GDP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가지고 일본이 뭐 망한 데 달았더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 빚이 크기가 얼마냐? 엔화로 따지면 1000조 엔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계산이랑 아다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연간 GDP는 500조. 그 다음에 자산 가치 하락으로 날아간 자산 가치 감소분이 1500조. 그래서 정부가 진 빚이 1000조.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게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세 가지 주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변하면 돼요. 제일 쉽게 변하는 일본 경제가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지금 그냥 0%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니면 뭐 마이너스 0.6% 아니면 뭐 가끔 2% 나온다 와와 하다가 또 뭐 다시 1% 0%로 까지고 이러는 짓을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뀌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게 한 2% 이상 3%까지 축축 치고 올라가면은 이러면 일본 경제는 뭐 누가 뭐래도 위기를 탈출한 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명목 GDP니까 물건의 생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르면 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느는 것도 뭐 이리로 가도 되고 물가가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안 됐던 거예요. 일본은 둘 다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였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일본 경제가 물가가 왕창왕창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담배값을 왕창 올린다. 아니면 뭐 택시비, 버스 요금 이런 거 왕창 올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수요가 막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막 늘어나가지고 소비로 인해서 이제 쭉쭉쭉쭉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경제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돈이 많아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3년치 연봉을 통으로 한번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는 데다가 일단 이게 당시에 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아니 빚에 찐 뚫려가지고 아우 진짜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돈을 펑펑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소비가 계속 위축된다 그러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비를 늘리려고 하면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제 돈을 아껴 가격을 낮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럼 이제 이게 바로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 즉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항상 물가 상승, 인플레가 문제야,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물가 하락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물가가 하락한다. 또 하락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락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전망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오늘 살 걸 내일 사면 더 싸지는데 그럼 내일 사야죠. 그래서 소비를 계속 미룹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소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내일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라도 소비를 더 늦추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점점 소비가 더 줄어들고 이 굴레를 이 소비 악화, 소비 감소의 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냐?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다 주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 앞으로 물가가 왕창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게 나가서 펑펑 돈을 쓰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의 손해를 줄이는 길이요.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는 어떻게 다 똑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원래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통화정책, 둘째로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면 말 그대로 현찰을 갖다 찍어내는 거죠. 인쇄기 팡팡팡팡 돌려 이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정정책. 세금을 갖다가 조금 걷어가지고 왕창왕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크기를, 돈의 양을 갖다가 계속 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고, 즉 물가가 비싸진다는 말이죠. 물가가 점점 비싸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물가 하락의 위험 굴레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쉽네. 아니 일본은 이 쉬운 걸 뭐 몰라서 이걸 안 했나? 그럴 리가 없죠. 일본도 당연히 다 했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돈을 찍어낸다 그랬는데, 돈을 찍어내는 것 더하기 금리죠.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양이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적자 재정을 쓴다. 그러니까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 세금보다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한다. 적자 재정을 쓰면은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했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일단 일본의 금리는 예전부터 0%였어요. 은행 예금을 하면 뭐 0.025%인가 뭐 0.25%인가 해서 이자를 아예 안 줍니다. 그냥 보관료 안 받으면 다행인 줄 알아라.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게다가 일본은 뭐 저는 안 가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송금 수수료 이런 것도 지진나게 비싸대요. 5만 수수료 같은 거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장사를 당연히 하죠. 은행에서 이자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으로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거 자체가 이게 너무 억울하다. 틈만 나면 내 돈 뺏어가지고 국리만 하고 있고 이자 한 푼도 안 준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도 돈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물가가 점점 싸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쓰는 것. 정부가 돈을 막 펑펑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썼느냐? 썼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연간 GDP 500조 엔인데 국가 부채 1000조 엔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게도 돈을 거의 안 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거의 안 하고 그럼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막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계속 돈을 펑펑펑 쓰는 걸로 억지로 경제의 균형들을 맞춰온 것들이거든요.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연간 500조 엔 버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1500조 엔을 까먹었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눈물 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로 27년 동안 진짜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이렇게 경제를 갖다 억지로 끌고 온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평가가 다 가능합니다. 첫째로 진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진짜 일본 너네들 해도 너무하다. 27년이 뭐냐. 당시 일본이 잘 나갔을 때에는 일본의 1인당 GDP
일본의 전체 GDP가 미국의 70% 수준까지 막 쫓아갔어요. 그 일본이 곧 미국 이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일본 기업 부자들이 가가지고 미국의 오만 자산들 갖다 다 끌어모으고 막 사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미국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일본은 꾸준히 아무 일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까지 다 왔던 게 이렇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일본이 그때 이제 버블이 1990년대에 막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는데 이렇게 커진 버블을 빼려고 그러면 풍선이 이만큼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풍선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바람 구멍을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 착 줄어들도록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냥 그 대못을 들고 와가지고 풍선을 뻥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버블이 꺼졌죠. 근데 버블만 꺼진 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가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버블이 한창일 때. 금리를 팍 올리니까 시중에 돈이 확 줄죠. 게다가 이제 그 총량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은행한테 너네들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갖다가 딱 요만큼으로 정해버리겠다. 이 이상 대출을 못하도록 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을 갖다 그냥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출로 이어가고 있던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한 방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투기꾼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있던 그 국가 경제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투기꾼 부동산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들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기업들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까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제일 큰 실수인데 반면에 일본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뭐냐 하면 그렇게 초대형 사고를 쳤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안 망하고 있다는 이게 어디냐. 그 디플레 극복, 불안 극복이라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걸 못한 거는 그렇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막 남미처럼 되고 아프리카처럼 되고 이러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일본이 그렇게 국가부채가 GDP의 200% 이상까지 그 이 수치는 절대 수치로도 세계 1위이고 GDP 대비 비율로도 당연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남유럽의 국가가 국가부채가 심각해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네 만에 이런 얘기 나오지만서도 일본에 대할 바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실제로 써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비판을 많이 해요. 쓰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왕창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경제적 주체들한테 시그널을 확실히 줬어야 되는데 너네들 찔끔찔끔 줬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 당시에는 정말 일본 정부도 오만 욕이라는 욕은 다 먹으면서 그렇게 적자제재를 썼었던 거거든요. 이 교훈을 듣고 미국은 일본이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저 정도 했는데 저 정도는 택도 없구나 라고 해서 더 과감하게 진짜 미친놈처럼 한번 써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이제 교훈이 생긴 거죠.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돈을 푸는 게 답이다. 이건 누가 답을 낸 게 아니라 원래 답이에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놈처럼 해라. 이런 게 이제 교과서의 새로운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날 기미가 보이느냐. 즉, 연간 GDP 500조에서 550조, 600조까지 이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더 늘리기는 좀 힘들다. 더 늘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고요.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 이런 면에서도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일본의 산업이 힘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 전자산업 이런 거 이제 삼성전자한테 아주 아작이 났죠. 지금 또 도시바 이런 데 또 박살나고 파나소닉 다 팔려나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게 일본이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전자업계지 않습니까? 소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전체 전자산업계의 8대 대기업에 가진 영업이익 전체를 합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반도 안 될 겁니다. 반의 반?
제가 본 통계에서 진짜 반도 안 되는 걸 봤는데 지금 더 까졌고 삼성은 더 커졌으니까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산업계 자체의 동력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경제가 이제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수치상으로 실업률도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물가도 조금씩 오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점점 GDP 성장률도 높아져 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날 거냐? 살아날 것 같아요. 아직은요. 어찌 될지는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뭐 동네 아저씨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싶은데, 근데 이거가 살아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뭐겠느냐?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까고 그랬던 아베노믹스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가 천재적인 어떤 전략을 썼느냐? 전혀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에 시키는 걸 갖다가 했습니다. 시키는 걸 하면서 아베노믹스, 그 이름도 마케팅 용어도 땄어요. 세계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잘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다예요. 그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근데 사실은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뭐 나머지 세 번째는 별게 아니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정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정책입니다. 일단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출 때까지 낮추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이전에 하던 거에다가 더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적으로 막 주식 채권을 갖다 막 사요. 그래서 시장에도 돈을 막 푸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국가가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 더 풀어. 이렇게 이제 아베가 아예 독려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풀어.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세 번째 산업정책입니다. 정부가 산업계를 잘 지원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불황 때도 하고 불황 알 때도 하고 늘 하는 거니까 그게 뭐 큰 의미냐 해서 딱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산업을 잘 구조조정도 잘하고 진흥도 잘하고 그래서 하자, 이런 얘기로 했습니다. 아베의 노믹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짜 강력한 플레이를 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게 사실 효과를 낸 면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하려고 하면 제 미천이 떨어져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일본 경제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일본 GDP는 연간 500조 엔으로 20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냥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이 버블 붕괴로 인해 가지고 날려먹은 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날려먹은 돈이 1,500조 엔이라서 연간 GDP의 3배를 날려먹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정말 필사적으로 돈을 풀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생긴 결과가 뭐냐 하면 1,000조 엔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 세계 최고의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안 좋게 평가하자고 그러면 일본의 버블이 한창일 때 그 버블을 갖다가 잘 꺼뜨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스무스 랜딩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뻥 터뜨려 버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그렇게 터뜨려 가지고 이제 경제가 아작이 나고 났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화끈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 보고 조심조심 하다가 망해버렸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일본이니까 안 망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그래도 자기 삶들을 꾸려나가고 그야말로 막 경제적인 지옥도에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여태까지 안 망하도록 버티게 만든 것들도 역시 일본 경제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지금 현재는 반등의 기미가 확실히 보이고 있다. 뭘로 보이냐, 실업률도 낮아지고 상장률도 조금 높아지고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역시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아베노믹스가 컸지 않나. 아베노믹스의 별거냐?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전부 다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인데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화끈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산업정책은 화끈하게 하자라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냥 잘하자 얘기입니다.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뭐 그냥 평가가 워낙 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나 통화정책을 아주 화끈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금리 0% 만들고 중앙은행에 돈 막 저기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채권 막 사고 주식 막 사고 막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효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뭐 저렇게 다 아는 얘기를 하다 길게 하냐 싶겠지만서도 나름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잠깐 아는 체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